내 딸 머리카락 가위로 자르셨죠? 그 대가를 치르셔야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이러세요? 며느리 머리 좀 다듬어 준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빠, 사실 맞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뭐라고 했니? 도윤이도 화가 나면 저를 때려요. 멍이 생기지 않는 곳으로만.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시아버님까지 며느리를 폭행하고 이게 정말 요즘 세상 일일까요? 딸의 충격적인 고백이 시작됩니다. 투스타 아버지가 시댁과 전면전을 벌입니다. 과연 승부의 결과는 어찌 됐을까요? 가슴 아픈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충북 계산군의 작은 마을,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남자가 있습니다. 김석진, 예비역 육군 소장. 군복을 벗은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하루는 군대식으로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세수를 마치고 나면 텃밭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절도 있게 움직입니다. 오늘도 상추가 잘 자랐네. 석진은 혼자 중얼거리며 텃밭을 둘러봅니다. 군인 시절 늘 바쁘게 살았던 그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조용한 시골 생활이 마음에 듭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 더욱 그랬습니다. 복잡한 도시보다는 이런 평온한 곳이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늘 걱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시댁살이를 하고 있는 외동딸 지은 때문입니다. 매주 한 번씩 오는 전화 통화에서 지은의 목소리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따르릉. 마침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석진은 서둘러 전화를 받습니다. 지은아, 아빠야. 아빠,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지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으려 애쓰고 있지만 석진의 귀에는 무언가 억지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35년을 키워온 딸의 목소리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 아빠는 잘 지내고 있어. 텃밭에서 상추랑 배추도 키우고 있고. 근데 너는 어떠니? 목소리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 아, 그냥. 좀 바빠서 그래요. 시댁 일도 있고 남편 뒷바라지도 해야 하고요. 석진은 지은의 말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직접 묻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결혼한 딸에게 너무 간섭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몸은 잘 챙겨 먹어야 해. 아빠가 키운 상추 좀 보내줄까? 괜찮아요, 아빠.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빠, 저 다음에 내려갈게요. 지금은 좀 바빠서요. 그래, 알겠다. 무리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서 석진은 뭔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그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한편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지은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 홍말자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말자는 지은이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차가운 시선을 보냅니다. 또 친정아버지한테 전화했어? 시집와서 친정 생각만 하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그냥 안부 인사만 드린 거예요.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합니다. 말자는 코웃음을 치며 다시 텔레비전을 봅니다. 지은은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방으로 향합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지은의 손이 떨립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은 할 수 없고 괜찮다고 거짓말만 해야 하는 자신이 한심합니다. 남편 박도윤이 회사에서 돌아옵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남편 같지만 지은은 그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자신의 불만을 지은에게 모두 쏟아내는 남편의 모습을 말입니다. 오늘 뭐 했어? 도윤의 첫마디는 늘 이렇게 신문하는 투입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집안일하고 시어머니 식사 준비해드리고 또 친정아버지한테 전화했지? 엄마가 그러시더라고. 지은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전화 한 통화하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그냥 안부만 물어본 거예요. 결혼했으면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친정 생각 그만하고 여기 적응하려고 노력해.
도윤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봤자 또 다른 불화만 생길 뿐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고향 하늘도 이렇게 별이 많이 떠 있을까요? 아버지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텃밭에서 키우는 상추는 잘 자라고 있을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이 깰까 봐서입니다. 지은의 결혼 생활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져 갔습니다. 시어머니 말자의 간섭은 점점 심해졌고 남편 도윤은 아내보다 어머니 편을 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지은은 마치 이 집의 식구가 아닌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은 시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시장에 갔다가 조금 늦게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정도 늦었을 뿐인데 말자의 얼굴은 벌써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다녔길래 이렇게 늦어? 죄송합니다. 시장에 사람이 많아서 좀 늦었어요.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지만 말자는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시장에 사람이 많으면 미리 나가면 되잖아. 머리도 꼴사납고 옷차림도 그렇고 우리 도윤이가 너 같은 걸 왜 데려왔는지 모르겠어. 말자의 말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지은은 참고 또 참았지만 오늘은 왠지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와 통화했을 때 느꼈던 그리움과 외로움이 겹쳐서 더욱 서러웠습니다. 시어머니,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말자는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지금 나한테 말대답하는 거야? 시집와서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어. 말자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가위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은은 무서운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그게 뭐예요? 내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 시집 온 여자가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다니면 어떡해. 말자는 지은의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지만 말자는 더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시어머니, 안 돼요. 제발. 지은이 애원했지만 말자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위로 지은의 머리카락을 마구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길게 기른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 시집 온 여자가 분수를 알아야지. 지은은 울면서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머리카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엉성하게 잘린 머리와 바닥에 널린 머리카락을 보고 잠시 놀랐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내 아내 버릇을 좀 고쳐주려고 했어. 시집 온 여자가 머리를 저렇게 기르고 다니면 되겠어? 도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남편이 자신을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너무 서운해하지 마. 지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 편을 드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건 아니잖아요. 제 머리카락을 왜 이렇게... 엄마 말씀이 맞아. 결혼하고 나서 좀 더 단정하게 지내는 게 좋겠어. 도윤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울었습니다. 엉성하게 잘린 머리카락은 마치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다니. 지은은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에 담았습니다.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참고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상황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은은 봉투에 담아둔 머리카락을 택배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메모지도 함께 넣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썼습니다. 아빠, 이게 제 결혼 생활이에요. 짧은 한 줄이었지만 지은의 모든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택배를 보내고 나서 지은은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보시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너무 충격받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상황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버지였습니다. 충북 계산의 작은 마을, 석진은 택배를 받았습니다. 발송인은 지은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은이 택배를 보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석진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한 장. 석진은 메모지를 읽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석진은 봉투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딸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잘려서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석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누가 딸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잘랐을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석진은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딸의 머리카락이 담긴 봉투를 계속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딸에게 이런 일을 했다는 것, 그리고 딸이 이 상황을 자신에게 알리려고 했다는 것이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새벽 5시 석진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군복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석진은 군복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예비역 육군 소장 계급장이 달린 군복을 오랜만에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전장으로 나가야겠군. 석진은 혼자 중얼거리며 군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년 만에 입는 군복이지만 여전히 잘 어울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제는 군인이 아닌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내 딸한테 누가 감히. 석진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딸을 이렇게 대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석진은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짐을 챙겼습니다. 많은 것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군복과 몇 벌의 옷, 그리고 딸이 보낸 봉투. 이것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석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의 결혼을 축복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자도 엄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딸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구나. 석진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군인으로서는 나라를 지켰지만 아버지로서는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딸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석진은 지은이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15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석진은 지은이 사는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지만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딩동.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김석진입니다. 지은이 아버지요. 인터폰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석진의 군복 차림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아, 아버님. 갑자기 어떻게 들어가도 될까요? 석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말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자도 석진의 군복 차림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지은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보자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아빠. 지은의 머리는 여전히 엉성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석진은 딸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냉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앉으시죠. 석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윤과 말자는 어색하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은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갑자기 올라오셨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석진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도윤과 말자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무엇인지 알 것 같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딸 머리카락입니다. 누가 이렇게 잘랐는지 궁금하네요. 석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말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지은이가 머리를 너무 길게 기르고 있어서 그래서 가위로 잘라내셨다는 말씀이죠? 석진은 말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말자는 석진의 눈빛에 위축되었습니다. 시집온 여자가 단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단정하게 하려면 미용실에 보내면 될 일 아닌가요? 왜 직접 가위로 잘라내셨습니까? 석진의 질문에 말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대신 나섰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안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엄마도 지은이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석진은 도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안일이라고 하셨죠? 내 딸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는 게 집안일입니까? 이건 폭력입니다. 그리고 나는 군인이기 전에 아버지입니다. 석진은 일어섰습니다. 그의 존재감이 거실을 압도했습니다. 도윤과 말자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지은아, 짐을 싸라. 석진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아버지의 말에 놀랐습니다. 아빠, 그런데 짐을 싸라고 했다. 석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이건 너무하잖아요. 지은이는 제 아내예요. 아내를 이렇게 대하는 남편에게 내 딸을 맡길 수 없습니다. 석진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참아왔던 분노가 이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진의 단호한 말에 거실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말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몰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이 방에서 짐을 싸는 소리만이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뭘 하고 계신 건가요? 결혼한 딸을 그냥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석진의 대답은 간단명료했습니다. 도윤은 점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부부싸움도 아니고 그냥 머리 좀 잘린 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머리 좀 잘린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석진은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강제로 자르는 게 그냥 머리 좀 잘린 것입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도 아내를 감싸지 않는 남편이 과연 남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장인어른 앞이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군대에서만 사셨나 보죠? 일반 사회가 어떤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군대식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안 됩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석진은 조용히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군대식이라고 하셨군요. 그럼 묻겠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게 군대식입니까? 아내를 보호하는 게 군대식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내 딸이 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지금 알겠습니다.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집안이군요. 말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이러세요? 며느리 머리 좀 다듬어 준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예민해요. 석진은 말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말에서 전혀 잘못했다는 인식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듬어줬다고 하셨습니까? 본인 허락도 없이 강제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게 다듬어주는 것입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단속하는 게 뭐가 이상해요? 옛날부터 그래왔잖아요. 말자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석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옛날 방식이라고 해서 모든 게 옳은 건 아닙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건 언제나 잘못된 일입니다. 그때 아파트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부터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있어서 이웃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이 상황이 더욱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버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이웃들이 다 들어요. 목소리를 낮춰달라고요? 내 딸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데 조용히 하라는 말씀입니까? 석진은 오히려 목소리를 더 분명하게 냈습니다. 숨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집안 망신이에요. 아버님이 지금 우리 집안을 망신시키고 계신다고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석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안 망신이라고 하셨군요. 그럼 내 딸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건 집안의 명예를 지키는 일입니까? 그건 누가 진짜 집안을 망신시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를 이렇게 대하는 집안이 과연 품이 있는 집안입니까? 석진의 말에 도윤과 말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집안일이라고 하셨죠? 좋습니다. 그럼 이것도 집안일로 처리하겠습니다. 내 방식으로 말입니다. 석진은 일어섰습니다. 그의 존재감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위엄과 아버지로서의 분노가 합쳐져서 압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때 지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표정은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아빠, 준비됐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연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여기까지 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이러지 마. 우리 다시 잘해보자. 하지만 지은은 도윤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전 머리카락 사건 때 남편이 보여준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자신보다 어머니를 선택한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지은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지은아.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기회는 이미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여보는 항상 저보다 시어머니를 선택하셨잖아요. 지은의 말에 도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석진은 딸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가자, 지은아. 석진과 지은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 막아섰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지은이는 제 아내라고요. 아내라면 아내답게 대우하셨어야죠. 석진은 도윤을 밀어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정말로 이웃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석진의 군복 차림과 험악한 분위기를 보고 모두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기 투스타가 시댁이랑 싸우고 있다더라. 어머, 저 사람 군복 입고 있네.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도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 소식이 동네에 퍼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석진과 지은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도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석진과 지은은 아파트를 벗어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은 아버지 옆을 걸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드디어 이 악몽 같은 곳을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에 대한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석진은 딸이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석진은 백미러로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의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하지 마라. 아빠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석진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이 이런 고생을 하는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아빠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말을 안 했잖아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로 아버지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참고 또 참았습니다. 지은아,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니? 머리카락 자른 일 말고 다른 일도 있었던 거 아니야? 석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의 택배를 받았을 때부터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닐 거라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사실 맞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석진은 급브레이크를 밟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신호등이 빨간불이어서 차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석진은 딸을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했니? 시어머니랑 아버님이 저를 때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리고 도윤이도.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도윤이도 뭐? 석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도윤이도 화가 나면 저를 때려요. 얼굴은 안 때리지만 몸을 때려요. 멍이 생기지 않는 곳으로만. 석진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딸이 맞고 살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언제부터? 결혼하고 나서 한 달 후부터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지은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아빠한테 말하지 않았니? 말하면 뭐가 달라져요? 결혼한 딸이 친정에 가서 맞고 산다고 말하면 아빠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알잖아요. 석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걱정해서 이런 고통을 혼자 견뎠다는 것이 더욱 마음 아팠습니다. 지은아, 아빠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저도 알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지은은 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석진은 딸의 등을 토닥여주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딸을 위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지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아봐라. 석진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어디 있어? 집으로 돌아와. 도윤의 목소리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지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지은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더 이상 맞고 살 수 없어요. 전화 너머로 도윤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지은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누가 널 때렸다고 그래? 과장하지 마. 과장이 아니에요. 여보가 저를 때렸잖아요. 시어머니도 아버님도 저를 때렸고요. 석진은 딸의 전화 통화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도 도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집으로 돌아와.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싫어요. 더 이상 그곳은 제 집이 아니에요. 지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제가 잘한 걸까요? 잘했어. 이제 그런 곳에서 살 필요 없다. 석진은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도윤과 말자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말자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지은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아, 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말자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어요. 뭐? 너 지금 집안을 망신시키려고 하는 거야? 남의 집 귀한 자식 데려가서 우릴 뭘로 보려고. 말자의 말을 듣고 석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귀한 자식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귀한 자식을 왜 이렇게 대하셨습니까? 누구세요? 아, 지은이 아버지?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왜 내 딸을 때리셨습니까? 전화 너머로 말자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때렸다는 게 뭔 소리예요? 그냥 훈육을 좀 한 거죠. 훈육이라고 하셨군요. 그럼 내 아들이 당신을 훈육해도 되겠네요. 석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말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내 딸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그때는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석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은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하죠? 우선 고향으로 내려가자.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석진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결혼 생활은 실패했지만 이제 다시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충북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지은은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벗어날수록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숨막히는 생활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은아, 배고프지? 석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의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괜찮다고 하지 마라. 아빠가 보기에 너 많이 말랐어. 석진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딸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휴게소 식당에서 지은은 아버지가 주문한 음식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따뜻한 밥. 집에서 먹던 평범한 음식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급할 거 없어. 석진은 딸이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밥을 먹는 모습조차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살았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아빠,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줄 몰랐어요.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은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석진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자책하지 마라. 그런데 아빠,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이혼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막막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해. 아빠가 있잖아. 석진의 말에 지은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습니다. 아빠는 제가 실패한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실패했다고 그래? 나쁜 사람들한테 당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석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딸이 자책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정말로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아니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은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석진은 딸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럼 됐어.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라. 우리 집으로 가서 편히 쉬어. 두 사람은 다시 차에 타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지은은 오랜만에 보는 노을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풍경을 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아빠, 고향이 이렇게 예뻤나요? 그럼 우리 동네가 얼마나 예쁜데. 내가 어렸을 때 자주 놀던 개울도 있고 뒷산도 있고. 석진은 딸이 조금씩 밝아지는 모습을 보며 기뻤습니다. 역시 집이 최고였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석진의 집은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집안을 둘러보며 아버지가 혼자서도 잘 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 방은 그대로 놔뒀어. 가서 씻고 쉬어라. 지은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렸을 때 쓰던 책상과 침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혹시 자신이 돌아올 날을 대비해서 방을 그대로 두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서 지은은 훨씬 가벼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는 씻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아버지가 따뜻한 차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둘은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제가 없는 동안 많이 외로우셨죠? 외롭긴 했지만 내가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괜찮았어. 그런데 사실은 행복하지 않았구나. 석진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딸의 진짜 상황을 몰랐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앞으로는 뭔 일이 있어도 아빠한테 말해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네, 알겠어요. 지은은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지은아, 이제 좀 어때? 마음이 훨씬 편해요. 오랜만에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아요.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네온사인 대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앞으로 제가 여기서 살아도 될까요? 당연하지. 이게 내 집이야. 언제든지 돌아와도 돼. 석진의 대답에 지은은 안도했습니다. 갈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도윤이가 계속 연락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알아서 처리할게. 석진은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도윤과 말자에 대한 대응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없었다면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고맙다는 말하지 마라. 아빠로서 당연한 일이야. 석진은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지은은 아버지 품에서 오랜만에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좀 자라.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지은은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였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는 항상 긴장하며 잠들어야 했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석진은 딸이 잠든 후에도 한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을 다시 집으로 데려올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도윤과 말자가 그냥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진은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딸을 제대로 지켜주겠다고,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딸이 함께 보내는 밤이었습니다. 지은이 고향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와 함께 텃밭에 나가고 동네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며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윤과 말자는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오고 문자 메시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집으로 돌아와.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엄마가 잘못했다고 하셔. 용서해줘. 이렇게 나가면 너만 손해야. 도윤의 메시지들은 처음에는 사과하는 듯 했지만 점점 협박조로 변해갔습니다.
지은은 이런 메시지들을 보며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석진은 딸의 상황을 지켜보다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였습니다. 가까운 도시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가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폭행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것은 명백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는 석진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석진은 딸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내 딸이 당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석진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동시에 지은은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과 말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되었습니다. 폭행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도윤은 이 우편을 받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설마 장인어른이 법적 조치까지 취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말자와 의논했지만 말자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어. 어떻게 하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교육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말자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적 문제가 되니까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석진이 군복을 입고 와서 시댁과 대치했던 일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투스타 아버지가 딸 때문에 시댁이랑 싸웠다더라. 며느리 머리카락을 시어머니가 잘랐다는데? 요즘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너무하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특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도윤 가족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일이 지역 신문에까지 알려진 것입니다. 한 주민이 기자에게 제보한 것이었습니다. 예비역 소장 아버지, 며느리 폭행 시댁 고발, 딸을 지키는 게 군인의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기사 제목만 봐도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명확했습니다. 기사에는 석진의 인터뷰도 실렸습니다. 딸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남편은 그것을 감싸는 상황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군인으로서보다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도윤의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기사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아내를 때렸다는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도윤은 직장에서도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상사도 도윤을 불러서 조용히 처리하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알아서 해결해. 말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며느리 머리카락을 자르다니. 우리 시대에도 그런 건 없었는데. 너무 심했네. 말자는 외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지은에게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충북까지 차를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석진은 도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돌아가세요.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도윤은 애원했지만 석진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도윤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자가 쓰러진 것입니다. 엄마. 도윤은 급하게 말자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고혈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말자는 병상에 누워서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하나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의 압박과 동네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어머니의 건강까지 걱정되었습니다. 한편 지은은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상담사는 지은이 겪은 일이 명백한 가정폭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환경에서 벗어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석진은 변호사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에서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정식 사과와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딸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석진은 지은과 이야기를 나눈 후 합의 조건을 검토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결국 도윤과 말자는 정식으로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썼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서 지은은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그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담 치료를 통해 마음의 상처도 많이 아물었고 무엇보다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일상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은은 아버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저 반찬 가게 하나 차려볼까 해요. 석진은 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지은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니 기뻤습니다. 반찬 가게라고? 좋은 생각이네. 어디서 할 생각이야? 마을 입구에 빈 가게가 있잖아요. 거기 괜찮을 것 같아요. 동네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은은 며칠 동안 마을을 돌아다니며 관찰한 결과를 말했습니다.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한 계획이었습니다. 돈은 어떻게 할 거야? 합의금으로 받은 돈이 있잖아요. 그걸로 시작해 볼게요. 석진은 딸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침울했던 지은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좋아, 아빠가 도와줄게. 뭐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일주일 후 지은은 마을 입구에 작은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곳이라 정리할 것이 많았지만 지은은 기꺼이 청소와 인테리어에 매달렸습니다. 석진도 매일 나와서 딸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빠랑 함께 뭔가 만들어가는 기분이에요. 지은은 페인트 칠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늘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럼 아빠도 기분 좋아. 딸이랑 함께 일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네. 석진도 진심으로 즐거워했습니다. 군인 시절에는 늘 바빠서 딸과 이런 시간을 보낼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지은이네 반찬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이 직접 만든 김치와 나물, 조림, 볶음 등 다양한 반찬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석진이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도 함께 판매했습니다. 첫날부터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지은이가 반찬 가게 차렸구나. 잘 됐네. 혼자 사는 우리한테는 이런 가게가 꼭 필요했어. 김치가 정말 맛있겠다. 하나 주세요. 지은은 손님들을 맞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댁에서는 누구 하나 자신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석진은 가게 앞 벤치에 앉아서 딸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님들과 밝게 이야기하는 지은의 모습을 보니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따님이 정말 착하시네요. 반찬도 맛있고.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석진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석진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의 가게는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반찬을 사러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은과 이야기를 나누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지은은 이런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럼 다행이지. 내가 행복한 게 아빠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야. 결혼 실패한 딸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지은은 여전히 가끔 불안해했습니다. 석진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넌 실패한 게 아니야. 새로 시작한 거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는 내 모습이 아빠는 정말 자랑스러워. 지은은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곳에서. 그런 얘기하지 마라. 이제 그런 일은 다 지나간 일이야. 석진은 딸을 안아줬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느끼는 평안함이었습니다. 몇 개월 후 지은의 가게는 마을을 넘어서 인근 지역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도시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지은은 더 많은 종류의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고 석진도 텃밭을 더 넓혀서 채소를 키웠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지은은 가게에서 일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이제 너도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석진은 가게 앞 벤치에 앉아서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딸이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별들을 볼 여유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밤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빠,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지은이가 행복하면 아빠도 행복해.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며칠 후 석진은 텃밭에서 일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딸이 행복하면 전쟁이 끝난 거지.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딸을 지켜내고 딸이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그것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지은은 가게에서 새로운 손님들을 맞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미소는 진짜였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신의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습니다. 마을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가 매일 써져나가고 있었습니다.